을 들은 게 제가 한 두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두 달 동안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더십은 제가 익숙한 거지만 이 AI 시대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한국 자료는 거의 없었고요. 거의 이제 뭐 미국 자료를 많이 보고 책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한 거 공유하면서 같이 더 토론하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왔습니까? 다들 뭐 이 주말에 귀한 시간 내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리더 역할에 있을 텐데 리더가 꼭 매니지먼트 롤을 해야지 리더는 아니잖아요. 우선 뭐 AI 개발, 뭐 프로그램 개발자이더라도 그 안에 동료가 있을 것이고 또 유저가 있을 것이고 또 뭐 그 관련 뭐 벤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늘 그 리더십 롤을 몇 개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십 역할이 잘 작동되지 않아서 이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시대라고 하니 또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여기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럴 텐데 저는 이제 제가 두 가지 기대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좀 집중하셔서 리더십의 핵심 역량이 AI 시대 이건 뭐건 간에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있으면 그걸 염두에 두고 그것을 계속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워낙 뭐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체인지 에이전트가 되어서 뭔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커리어가 되건 삶이 되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더십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요 섹션은 그냥 일반적인 리더십이어서 뭐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여기 뭐 경영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직의 이제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 목표를 완성해 나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가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현대적 리더십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부하들을 인스파이어링 그렇게 해서 고무시키고 그다음에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 상호적 관계 이렇게 해서 각기 고무시키는 뭐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 되건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신뢰 뭐 이런 것들은 에티컬 리더십 그다음에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뭐 LMX 이론 뭐 등등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이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성을 우리가 신으로 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성의 힘은 강력하지만 거기에는 인격은 없다. 지성이 우리를 도울 수는 있지만 우리를 이끌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성보다도 이 리더십 영역이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존 맥스웰은 그 목사이시면서 이제 리더십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도 이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리더십은 이론에 대한 지식, 헤드 날리지와 사람에 대한 피플 날리지가 통합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협력해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두 분 다 그냥 지적인 능력 내지는 그 우리가 종사하는 분야의 도메인 날리지 그 영역에 대한 날리지 여러분들 같으면 거의 다 이제 날리지 인셈인데 AI인 셈인데 이제 그것만으로서 리더 역할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리더십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의 리더십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대신에 오토 사피엔스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두 분의 그 학자가 여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올 1월 달에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토 사피엔스, 뭐 사피엔스는 지혜, 지능, 재능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니까 굳이 이야기하면 뭐 자동 지혜
뭐 그런 것들인데 뭐 자동 인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이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특징을 네 가지로 말하는데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로서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거, 시킨 것만 하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특징도 있지만 이제 점점 이게 진화가 돼서 스스로 적응하는 거죠. 어댑티브해져서 적응해서 스스로 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가 되고, 아까 제가 챗 GPT, 그러니까 옴니하고 친구가 되려는 시도를 제가 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대화하려고 해요. 그 똑같은 채팅에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주면 나중에 하면 그걸 다 기억을 해서 나한테 마치 제가 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합니까? 뭐, 친한 사람 불러다 소주를 마시든지 전화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붙임서 친구도 될 수 있고. 근데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블랙박스 같이 신비로운 존재. 이런 오토 사피엔스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구에 호모 사피엔스가 한 80억 살고 있잖아요. 그죠?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들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저도 가끔씩 아마 몇 년 지나면 한 85억쯤 되고 또 어느 하면 90억쯤 되고 100억쯤 돼서 이렇게 막 지나가면 어떤 애는 오토 사피엔스고 어떤 사람은 진짜 호모 사피엔스고 그런 세상이 되고 그게 특별히 구분도 안 되고 뭐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상의 특징을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 좀 설명을 좀 해보면 이제는 그들이 이제 행위자라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AI가 인간하고 공존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공생, 같이 살고 우리의 동료같이 인간같이 같이 일하는 같이 소통하면서 시키는 일만 하는 그냥 에이전트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아까 말했듯이 인간만의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간 경험, 서비스 제품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여전히 인간이 개입해서 만든 인간 경험, 서비스 제품이 지금까지 우리가 마치 뭐 농산물이라든가 뭐 여성분들은 뭐 그 화장품, 피부 미용 이런 거 할 때는 유기농, 올게닉 이런 것들이 더 선호되고 더 비싸게 팔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세상이 돼서 AI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 그것이랑 인간이 개입해서 된 것이랑은 아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굳이 말하면 중국에서 만든 거하고 우리 한국에서 만든 게 그게 물건이 되건 뭐 우리가 공산품이 되건 아니면 농산물이 되건 우리가 좀 차별되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요. 그래서 AI하고 인간은 여전히 다르고 또 하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우리 인간이 AI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슈퍼 AI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또 AI가 함께 또 코워커니까 콜리그니까 같이 일도 해야 되고 이게 뭔지 AI가 내가 우위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또 AI가 나의 동료이고 잘 기분 좀 맞춰주고 잘 이렇게 취업도 하고 이런 존재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뭐 계속 말하고 있는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의 ESG 논쟁에서는 AI 때문에 이제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그러니까 ESG 뒤에 인권이 붙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정리하자면 미래는 여전히 인간 주도로 인간의 독특한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여전히 우리가 도전적인 그런 토론을 즐기고 비즈니스 관행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리더십을 살펴보기 위한 큰 그림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삶이 특히 리더의 삶이 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크고 작은 의사결정의 문제인데 의사결정이 다시 정의가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AI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페이스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하는 의사결정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애자일하게 민첩하게 그 움직이고 그 창의성을 끊임없이 그 인스파이어링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AI가 주도해서 의사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AI를 인간이 의사결정을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더 과학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도 서포팅하는 그런 툴일 따름인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AI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심부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트도 많이 주고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제시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우리가 슈퍼 AI인 인간이 판단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인 비전 이런 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리더니까 팔로워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면 당장 이렇게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걱정을 구성원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포함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맥킨지는 작년에 예상하기를 우리 인간이 하는 여러 모든 일의 절반 정도가 앞으로 한 15년 내지는 한 35년 사이에 한 20년 그 중간 어디에서 일이 절반이 줄어들 거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도 3분의 2가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의 3분의 2 거의 전부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구성원들은 뭐 스스로가 이제 리더너트 잉여 인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있어서 결국은 리더가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결국은 그 AI가 이 앞에서 우리가 그 오토 사피엔스 세상을 조금 이렇게 추측해 봤습니다만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작업을 오그멘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이런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맥킨지가 작년에 꽤 많은 13,000명 정도의 그 인원을 갖고 이제 서베이를 해본 것인데 그 이 인플로이어 고용주들 요 뭐 영어로 돼서 이거 번역을 시켜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그냥 영어로 그냥 갖고 왔습니다만 그냥 갖고 왔는데 이제 인플로이어들이 그러니까 고용주죠, 고용주들을 그죠?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 직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EVP는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Employee Value Proposition이라고 해서 인플로이어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직원이나 포텐셜 직원, 시장에 있는 그 잠재 직원들한테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 회사 좋은 회사. 그럴 때 이제 월급만 주고 복리후생만 갖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워라밸을 준다는 뭐 인간적인 대우를 해준다는 이런 것들을 갖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 갭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꽤 있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나중에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게 AI 워커. AI를 실제 개발자이거나 AI를 헤빌리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요 부분들이 이렇게 인플로이들 고용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에 직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회사나 매니저로부터 인정받고 승진이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소속감, 직장에서 몰입, 가족의 보살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의 손길이 휴먼 터치가 돼야지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그 피플 날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 시장에서 AI 스킬이 많이 부족할 텐데, 많이 부족해서 이제 뭐 AI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몸값이 막 올라가는 거죠. 제 아들도 AI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별로 덜 걱정이에요. 우리 딸보다는. 우리 딸은 경영학을 공부한 친구인데, 그렇듯이 이제 AI가 이제 점점 이제 몸값이 높아지고 할 텐데, 그걸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거냐라고 물어보니, 60% 정도가 업스킬, 리스킬, 리디플로잉 뭐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조달할 것이고 30%가 한 19%가 뽑아서 쓰겠다. 아니면 외부에서 계약을 해서 조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10%는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즉 거의 3분의 2 정도가 내부에 있는 사람을 잘 활용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거 여전히 이 또한 리더십 챌린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동기부여를 시키고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야. 이런데 강의실에 앉혀놓는다고 그분들이 업스킬 되진 않잖아. 리스킬 되진 않잖아. 그죠? 그런 측면에서 리더십 챌린지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제 AI 시대에 또 점점 이제 그 밀레니얼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G 이렇게 이제 MZ 세대가 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제 뭐 80년 제가 이것을 보고 제 있던 직장에 이렇게 보니까 아닌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더라고. 전부 MZ 제너레이션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AI 시대에 뭐 이렇게 그 구성원들, 팔로워들을 같이 일한다는 것은 MZ 세대에 대해서 잘 이해된다는 뜻이고 이 사람들은 테크놀로지 세비한 거죠. 테크놀로지 우리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그렇게 해서 뭐 제너레이션 G는 이렇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당연히 제너레이션 그 밀레니얼 이 사람들도 결국은 테크놀로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고 우리 테크놀로지를 모르고 리더십을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더십 환경을 좀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오토 사피엔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의 그 국면이 꽤 달라지고, 그다음 팔로워들의 니즈도 다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기성세대인 임플로이어들하고, 그러니까 고용주 내지는 경영층하고 거기 있는 실무자들하고의 EVP, 밸류에 대한 가치도 괴리가 꽤 디스커넥트 돼 있다.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AI 탤런트, 부족한 탤런트를 결국은 내부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 내부에 이미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MZ 세대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앞으로 리더 역할이 뭔지 구체적으로 결국은 리더십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제 섹션 5가 이제 핵심인 셈인데 그것을 보기 전에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생성형 AI 시대의 리더 역할이 어떨 것 같습니까? 두 개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AI에 집착할 거 없다. 리더십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인류 역사가 수백만 년이 됐고 짧게 뭐 로마 시대부터 뭐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하더라도 수천 년이 됐는데 늘 뭐 리더십 문제는 존재했던 문제니까 별거 없다. 늘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관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공적인 리더를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역량과 행동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최근의 환경 변화, 생성형 AI 시대가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관점은 그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한 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리더십 별거 없다. 본질은 다 똑같다. 늘 리더들은 뭐 늘 어렵다 그랬고 늘 급변한다 그랬고 젊은 애들 말 잘 안 듣는다 그랬고 늘 그렇게 했는데 뭐 다를 거 있느냐. 뭐 요란스럽게 떠드는 것은 일부 학자들이나 컨설턴트들이 지네들 일감 찾기 위해서 그런 거야. 놀랄 거 없어.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기성세대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쏟아내고 이기적이고 예의 없다는 평가다.
갤럽이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자기 권리 주장하고 이기적이고 예의도 없고 뭐 일에 대해 무책임하고 심히 걱정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요즘 젊은이들 경제적으로 능능하고 교육환경 좋고 뭐 등등 이래서 예의도 없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감합니까? 공감 못해요? 이게요. 음, 조선일보 만물상 일면에 1992년 30년 전에 35년 전에 기사를 내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 그대로 갖고 오니까 한자도 섞이고 새로 글 씌어서 금방 노출될 것 같아서 내가 이 텍스트로 바꿔서 왔는데요. 늘 이랬다는 겁니다. 늘 이전 세대부터는 경제적으로 능능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놀랄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계속 잘 하시면 돼요. 이런 관점이 있고요. 근데 다시 정의해야 된다는 분들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과 임파워먼트다. 결국은 세대 간에 연결시키고 또 아까 말했듯이 오토사피엔스 이 AI하고 사람하고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이고 결국은 권한 위임이라고 임파워먼트 제가 이걸 델리게이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임파워먼트라고 이렇게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그 조직행동론 교과서에도요 그냥 임파워먼트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델리게이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다 믿고 이렇게 맡겨주고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다른 관점은 오늘 제가 타이틀에 이걸 썼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인간만의 손길이 있노라고 그것을 잘 결합시켜서 잘 활용하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리더십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리더십은 우리 사람, 팔로워들, 직원들을 관리하는 게 그들을 고무시키고 동기부여하고 그들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사람 말고 이 생성형 AI가 한 그룹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그냥 툴이었다면 뭐 컴퓨터 취급을 하든지 뭐 이렇게 그냥 툴로 취급을 해서 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생성형 AI를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이들도 코칭도 하고 이들의 정서도 관리해주고 이런 세상이 돼서 앞으로 리더의 역할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성형 AI도 같이 관리하고 리드하는 그런 역할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이 분야를 공부하는 선각자들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빨리 이까지 왔는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본론인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AI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을 어,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추출을 해왔는데 크게 보면 이 개념부터 아까 내가 맥스웰의 그 리더십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그 헤드 날리지 하드 스킬뿐만이 아니라 소프트 스킬, 피플 날리지가 있어야 된다. 결국은 심층적인 도메인 전문 지식, 결단력, 문제 해결 능력, 결단력, 문제 창의성 이런 것들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분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헤드 스킬하고 여기 있는 피플 스킬 두 개가 합쳐져야지 결국은 새로운 리더십의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가 오늘 여기 슬라이드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활용했던 것인데 그 2년 전에 영국의 그 리더십 그 리서치 기관에서 한 9천 명 정도를 그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 그러니까 실무자죠, 그죠? 팀원들을 동원을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들을 그 하드 스킬하고 소프트 스킬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드 스킬은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은 소프트 스킬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둘 다 갖춘 그룹. 둘 다 탑 25% 속하는 사람,
그다음에 한 개만 하드 스킬은 상위 25%이지만 나머지는 그냥 에버리지인 사람, 아니면 소프트 스킬만 상위 25% 에버리지인 사람, 뭐 둘 다 나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더니 둘 다 25%일 때 탑 퍼포머가 된다는. 그러니까 하드 스킬을 상위 25% 되고 나머지 소프트 스킬은 에버리지가 된 사람들이 그냥 에버리지 퍼포머가 된다는. 심지어 리더십 롤이 아니라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도, 그러니까 실무자도 소프트 스킬이 없으면 성과를 많이 못 낸다는 게 최근 불과 2년 전에 그 연구, 제가 그것은 이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를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에 사용했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이제는 이 소프트 스킬의 영향이, 그 조사가 아마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조사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결단력이 저는 소프트 스킬 같은데 하드 스킬이 돼. 예,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데 보면 결단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이런 것들을 소프트 스킬에 넣어놓기도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것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여기 소프트 스킬은 people 스킬, 뭐, 그다음에 뭐 소셜 스킬, 뭐 이런 것들하고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이 소프트 스킬, 요 하드 스킬에 넣어놓은 것이고, 뭐 요거는 이제 굳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은 문제 해결 능력, 결단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텔렉추얼, 그러니까 IQ 쪽에 좀 가까운, 우리가 타고난 저 밑에 있는, 아까 내가 아이스버그로 본다면 관찰하기 힘들고 또 실제로 개발하기도 힘들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헤드 날리지라고 했고,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구분해도 굳이 말하면 중간쯤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저희 회사에도 그렇고 음. 저희 이제 도메인 전문 지식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으로는 예. 저희 한 명이 대단한 친구가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이런 쪽이 소프트 스킬이 거의 없어. 예. 예. 그래가지고 참 음. 쟤나 대표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잘 만들어서 그런 특질을 가진 사람이 또 가장 많이 그 성과에 기여하는 또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프트 스킬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식, 기술 이런 부분들이 관찰 가능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라고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리더는 태어나는 것 같아, 길러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길러진다고 믿지만, 상당 부분 제가 특히 현대에 있을 때 이제 큰 회사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동을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보면 이거 그 도메인 전문 지식 갖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 굉장히 다른 영역이, 본사에 있는 사람을 공장에 갖다 놔도 잘하고, 뭐 영업하는 사람을 그냥 귀하게 갖다 놔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그 이제 그 상황이, 이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디자인해서 이론으로 주장하려면 정교하게 디자인해서 이걸 실증해서 이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요까지 보고요. 한 5분 정도만 쉬고, 제가 중간에 끊이지 않게, 그다음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중에 토론도 좀 할 시간을 좀 남기기 위해서, 또 새로운 분이 계셔가지고 네,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네,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48분이니까 55분에 계속 휴식 마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거 하도 오래 해가지고 다들 뭐 유튜브로 한번 할까 싶어서 제가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우리 저 방송 전문가께서 한번 참관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본인 소개할까요? 네. 저는 지금 아인관에서 유튜브를 비전으로 가르치는 과거에 전임 강사였고, 서울에서는 이제 나라장터를 중심으로 한 영상 제작 회사를 아, 오늘 대표님은 그 저녁 때 커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 커피 가지고 아, 같이 못 하는데 그 디자인
때문에 제가 좀 본거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 그 대표님은 이제 KBS PD치 출신이시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관심 있게 이거를 쭉 지켜보고 있는데 참 많은 포텐셜이 있다. 네. 주식과 문화가. 네. 저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의 이런 것들 좀 빨리 네. 확산시켜서 알리고 코리안 테드 같은 네. 그런 흐름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말해주세요. 여기 우리 수메아 박사님이 튀르키예에서 오셨습니다. 아, 여기 글로벌입니다. 여기 오늘 말레이시아에 뱅도 오셨고, 여기 그래서 지난 처음 뵙죠. 네. 네, 한번 오늘 소개하고 다 했습니다. 진짜 다 했습니다. 저희 보통 모임에 가면 술 몇 잔씩 했다고 뭐 이러는데 진짜 차를 다 했습니다. 거의 소개 잠깐만 해주세요. 진짜 다 했죠 우리. 다 했어요. 네. 예, 나오셔도 됐어요. 예, 이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김민주입니다. 네네네네. 제가 이게 학습에 대한 이게 열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지금 저는 기업에 30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사, 조직관리, 조직개발, 경영 전략 이런 데 종사했고요. 제가 인사조직 컨설턴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사 시스템하고 성과관리 시스템을 매개화하고 있고 조직개발에 대해서 보니까요. 지금 박사 논문을 지금 마무리 어저께 줘가지고 지금 너무 흥미로운데 네네네. 너무 없어서 제가 여기 반대편을 타가지고 늦었습니다. 상태가 내려오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모임에서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대단히 좋은 일이고 다들 생각하시는 분이 존경스럽고 근데 이게 집단지성으로 같이 나누고 있으면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간 쉬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여기 저 올려드릴까요? 여기 올려주도 어디 올릴까요? 여기 올리는 방법이 네, 있나요? 알겠습니다. 올려드릴게요. 네. 이제 명수님이 고등학교 선배라고 사실 갑자기 손이 오시네요. 고향 선배까지. 제가 고향 후배인 줄 알았는데 뭐 안동권 씨죠. 뭐 안동권 네. 씨니까 그냥 뭐 네. 안동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네, 그게 아니고 인사를 요즘도 우리 인재 개발은 이제 외국 같은 거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하겠죠. 더 많이 하겠죠. 회사는 그렇습니다. 더 많이 하고 연선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이게 나라래요. 여전히 친구들 이런 거 하는 거 같아요. So there is a last time that I attempted to indicate to me 50 minutes. But he can't 아니에요. 공장에 있는 사람 소대과 중간에 플렉스 있으시죠? 시계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 힘들거 아니고
우리가 모든 집마다 저희들이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기회에 제일 잘 보는 게 먼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게 상식적으로 저희 상식만 나한테 약간 이거니까 제가 원래 나가고 싶고 AI 최근에 그 울산에 얘기하는 데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차피 저도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저기가 없으면 채팅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내가 참여 안 살았으니까 옛날에 말을 잘해시켜야 되는데 너무 편집만 쓰고 알겠다. 저는 이제 개만 있어. 시작 얘기해. 네, 대표님 시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왔는데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 질문 HR 측면에서 기업의 효과적인 활성적 구성원들 모티베이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은 변화되지 않기도 합니다. 영혼에서 기업에서 학교에서 대목에서 학생입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예. 맨 뒤에 이렇게 이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섹션에서 이 모티베이션 부분 리더십을 모티베이션 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리더십 이론도 몇 개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맨 마지막 꼭지는 체인지를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변화에 대해서 만화 한 개를 인용을 해서 거기에서 좀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선영 선생님 잘 보시고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로 하고 질문 감사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가끔씩 이 컨트롤이 안 돼요. 네, 안 되죠. 이게 됐네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그 생성형 AI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리더십 역량이라는 것이 결국은 헤드 날리지 플러스 피플 날리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제가 많은 문서들을 주로 맥켄지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다음 BCG 자료나 뭐 MIT 자료, 뭐 버클리 뭐 등등의 자료를 다 정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몇 번에 거쳐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그다음에 순서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이건 제 버전입니다. 이게 그렇게 얼마나 일반화 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한 것들 그다음에 요번에
그 AI 시대 리더십을 학습하면서 이렇게 이거 순서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임파워먼트, 겸손, 비전, 몰입, 지속적인 학습 이렇게 6개가 앞으로 AI 시대의 핵심적인 리더가 갖춰야 될 역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맞고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력이라고 하고, 뭐, 어댑터빌리티하고, 이제 제가 어댑티브 컬처라고까지 포함을 해놨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역량, 컴피텐시를 넘어서는 굉장히 문화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컬처까지 포함을 했는데, 이제 늘 그렇잖아요. 이제 기회와 위협이 이제 같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이제 얼마만큼 빨리 혁신하고, 그런 변화에 대응할 움츠리지 않고 그런 준비하는 능력을 이제 적응 능력이라고 했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 칩 디지털 오피서 이 에너지 회사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5년에서 10년 안에 우리가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제가 예를 하나 드는데, 제가 제가 여기 3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아주 특이한 회사예요. 특이한 회사고, 뭐,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데가 아마 대학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춘천에 있는 학교니까 지방대학이고요. 그 비수도권 대학이고, 여기 정원이 1,800명이고, 전체 학교에 10,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학교인데 이 학교가 작년 11월 달에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글로컬 비수도권 대학 30개를 뽑아서 첫 번째 배치로 작년에 10개를 뽑았고 올해 또 10개 뽑고 내년에 10개 뽑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1,000억을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학교가 1,000억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학교에 들어와 있다고. 아마 비수도권 대학 중에 가장 늦게 문 닫게 되는 학교가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학교가 제가 이제 뭐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잘 적응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잘 알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걸 예로 들어서 갖고 왔는데 우리 뭐 학교 조직은 기업 조직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교가 그 AI 교육 기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열린 대학이라는 이런 기치를 갖고 여기에 이제 그 총장님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과기부 장관 하신 분이고 여기 이 학교 이제 3년 됐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여기 오신 분인데 이분이 엄청나게 혁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글로벌 30에 선정됐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지난달에 선정이 돼서 앞으로 6년 동안 110억을 지원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한림대학교는 조그만 학교인데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회사하고 뭐 우리 뭐 그 테크놀로지 중 넘버원 아니에요, 그죠? 그런 회사하고 AI 융합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의 업무 협약을 지난달에 체결했어요. 이 정도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학교가 그 AI 중심의 대학이라고 하면서 모든 학과에서 AI를 가르치고 있고 AI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열린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 모든 학생들이 이거는 2018년도부터 해서 지금 정착 단계라고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전과를 무제한으로 매년 전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어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조직행동론 이런 것들이 전공 선택이더라고. 제 생각에는 조직행동론 같은 것은 뭐 경영학과뿐만이 아니라 그 공대 학생들도 다 배워야 되는 우리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 이렇게 돼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전공 필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영을 하고 싶은데 나는 수치가 좀 약하다 이러면 뭐 회계 안 듣고도 경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열린 공부를 시키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 글로컬 30이라는 글로컬 대학 30이라는 것은 평가 요소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합비. 그러니까 학교가 망할 거 아니에요. 지방대학 문 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가 통폐합을 전제로 신청을 했는데 이 학교는 혼자로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정말로 이 적응력이 있고
이 그 리더십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교수님들 몇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힘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공기업같이 이렇게 그냥 복지부동해서 되지 않는 학교죠. 그렇게 해서 교수들 중에 연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60%가 연봉제로 바뀌었다라고 하고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연봉 5억 되는 교수, 10억 되는 교수가 탄생하리라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학교가 문 닫는 학교 전부 다 이제 뭐 다들 이렇게 위축돼 있는데도 이렇게 적응하니까 이렇게 살아남는 것들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파워먼트입니다. 뭐 직원들이 주도권을 갖고 결정을 내리게 하고 자신의 역할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춰주는 것이고 그 사이먼 시넥은 골든서클이라고 Start with Why라고 해서 Why로 시작해라 유명한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고객을 배려하게 되고 회사를 배려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게 된다. 방어 기제가 생겨서 자기 스스로만 돌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파워먼트 해서 인파워먼트가 뭐 힘을 가지게 하는 거잖아. 그죠? 힘을 줘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AI 시대의 중요한 역량에 속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패션 기업 스페인 회사죠. 그래서 자라는 매장에 있는 점원 매니저에게 디자인 권한의 일부를 위임을 해서 그 점원이나 매니저는 고객하고 직접 소통해서 그 리서치 센터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 해서 신제품을 일주일 만에 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신제품 출시된 게 뭐 3일 만에 다 팔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게 일주일이 너무 안 믿어져 갖고 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자료에는 2달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2달이라 그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글로벌 회사가 이게 그냥 뭐 디자인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류도 보통 어렵지 않고 이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그 또 어떤 백화점은 고객한테 인파워먼트 했다라고도 하고 결국은 인파워먼트가 앞으로 핵심 역량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결국은 동기부여인데 아까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동기부여시킬까 변화를 다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속 가능한 동기는 결국은 이 내재적 동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재적 우리가 움직이는 데는 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 사회적 위치도 있고 승진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내적으로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든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뭐 금요일까지 일해도 여러분들 중에 아마 자기 흥미와 가까운 일하는 분들은 금요일이 돼도 에너지가 남아 있을 거예요. 저는 인사라는 일을 평생 했습니다만 썩 저한테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토요일 날 오전에 늘 잤습니다. 그러니까 방전되는 거죠. 그죠? 흥미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흥미하고 뭐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것이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설명하는 게 이제 리더십 그 모티베이션 이론 중에 자기결정 이론이라고 하죠. 자기결정 이론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대시의 리안 80년도에 그 소개한 이론인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동기부여되고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인파워먼트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겸손입니다. 겸손인데 우리가 리더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뭐 정보 홍수의 시대는 제가 직장생활 시작할 때도 정보 홍수의 시대라 그랬어요. 근데 점점 많아지는 정보가 이제 생산되잖아요. 근데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어느 분야에 어떤 발전이 있었고 어떤 진전이 있었는데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저는 인사라고 뭐 리더십 이름을 공부하지만
어디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서 그게 약효가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알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 리더가 기꺼이 배우고 사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조직 안팎의 의견을 구하는데 개방적이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사실 저도 늘 겸손하지 못해서 늘 내가 자주 이제 나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제 혼자 이제 되뇌기도 하고 한데 이게 참 겸손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가 진짜로 갖추어져야 되는 이 인품이 갖추어져야지 겸손해지는 거지. 이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옛말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잘 이렇게 필요한 도메인 지식부터 시작을 해서 두루두루 갖고 있지 않으면 이 겸손해지기 좀 힘든 어려운 과제이죠. 이 겸손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네슬레라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회사의 역 멘토링 제도가 있는데 그 2019년도에 소개가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 역 멘토링은 멘토링하고 반대로 이렇게 매니지먼트, 시니어 매니지먼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니어한테 배우는 거예요. 주로 이제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이게 디지털에서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좀 더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걸 하고 난 뒤에 경영진들이 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숙련도가 30%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파이낸셜 퍼포먼스가 높아졌는지 그런 것들 좀 조사해 봤습니다만 그 사실 확인하기가 힘들죠. 많이 성장.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성적으로는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그때 이후에 그 이커머스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이커머스의 레버뉴 전체, 매출 전체에서 이커머스의 비중을 많이 높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역 멘토링 제도는 지금은 많은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도 사실은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뭡니까 제너레이션 D 중에서도 어린 친구들을 20살 19살 20살 21살 이런 애들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저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학생 대표라든가 일부 저하고 소통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제가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게 사실은 내가 이렇게 가정하고 했을 때하고 꽤 다른 결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사실은 저도 학교에 이제 좀 스테이블한 멘토를 한두 명 놔두고 계속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 이렇게 지도받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더라고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지금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최근에 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저희 이제 좀 작은 회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제가 보도자를 쓸 때 우리 친구한테 보도자를 빨리 작성해라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한 2, 3일 걸려서 작성 초안이 나오고 그러면 또 이제 그걸 또 우리 전문 임원도 리뷰하고 이래가지고 한 일주일 이렇게 걸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우리 직원한테 배우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요즘 챗GPT 저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우리 기술 문서를 넣고 보도자료 써줘야 그냥 옛날에 3일 걸리더니 그냥 1분 만에 딱 그래가지고 바로 전문가한테 우리 강부사님 이제 맞는지 검토 딱 해가지고 딱딱딱 고치고 기사 바로 보면 야 진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연멘토링에 해당되기도 하고 네. 제가 말을 했었지만 제가 직접 해보니까 진짜 생생히 이야기할 때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대표님 사례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보충을 하면 저도 이제 그렇게 할까요? 이거 만들 때도 챗GPT를 계속 내가 열어놓고 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것을 이제 어디서 좋은 말을 갖고 왔으면 이것을 네가 좀 보충 설명해봐.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거 말하는데 여전히 저는 이제 휴먼 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이 도메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옥석을 구분해서
저의 이해로 받아들여서 제 말로 여기다 써놓고 제 말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아닌 제 학생이 여기 와서 하면 챗GPT를 아무리 좋은 질문을 주고받아도 마지막 휴먼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도 준이한테 글을 맡겨놨으면 챗GPT가 뭘 주긴 줬지만 어디다가 갖다 주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테크놀로지 플러스 휴먼 터치, 그런 시대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하여튼 뭐 이제 나중에 정리할 때 알겠지만 이게 진짜로 뭐 약간 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프로세스 어떻게 볼 때니까요. 음. 그러니까 진짜 네.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이 세션 끝나고 지금 또 다른 제 선배님들 오실 건데, 거기 지금 이제 그러니까 회사의 보도자료 글쓰기라는 그 프로세스가 아주 없어지지 않지만 거의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이제 IT 하는 사람이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거를 아니, 글도 이렇게 잘 쓰는데 컴퓨터 정리지 사실 훨씬 쉽잖아요. 네. 그거 이제 없들리면 주다가 막 네. 그래 되면 진짜 우리 같은 회사를 이제 저는 SI 안 하려고 지금 어쨌든 IT SDS 이런 데서 SI라고 하는데 SI 회사에 막 격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쓰는 에이전트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 페덱스에서는 그것을 이제 내부에서 에이전트한테 맡겨놓고 이제 돈 많이 지불하고 했는데, 거기 마찬가지죠. 거기도 이제 그 직원이 얼마나 필요할지. 저희들이 하는 신문의 기술이 대부분이 AI가 작성하는 것들 되게 많아요. 네. 옛날에 진짜 무슨 스포츠 야구 게임 끝나고 뭐 AI를 해준다고 안 믿었는데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 스토리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가 이제 기술도 급속하게 바뀌고 비즈니스 모델도 비즈니스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는 그런 파괴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전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해져서 결국은 비저너리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데, 여기도 제가 인용글을 하나 갖고 왔는데, 아까 그 소개한 그 헤드 날리지 피플 날리지 말하신 그 존 맥스웰이, 사람들은 비전을 받아들이기 전에 리더를 먼저 받아들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그 위챗 이 네버의 비전을 발표하더라도, 아무리 멋진 비전을 발표해도 그걸 이제 대표님하고 신뢰관계가 돼 있는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렇게 뭐 교계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도 늘 말하는 것이,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를 떠난다라고 말하잖아요. 매니저들을 통해서 회사를 느끼고, 뭐 회사라는 실체도 없고 회사하고 내가 소통하거나 접촉하진 않잖아, 그죠? 그렇게 하듯이 결국은 우리가 비전이기 전에 내가 리더로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인데, 우리 권력 이제 파워의 원천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사랑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권력이라고 해요. 어쩌면 사랑보다도 더 많이 쓰는 말이 이제 권력, 파워인데, 우리는 약간 그 부정적인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파워라고 해놨는데 권력이라 안 그러고, 권력은 자꾸 남용이 자꾸 생각이 나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남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파워라고 해놨는데, 이 파워의 원천을 우리 모두가 각기 나의 파워, 그러니까 이 파워가 리더십하고 그다음에 모티베이션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사실은 파워가 있다는 말이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동기부여시킨다는 말은 동기부여시켜 사람이 그 조직의 목표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워는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조직적인 오가니제이셔널 파워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뭐 본부장이 되건 사장이 되건 팀장이 되건 이게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냥 보상, 연봉을 뭐 올려주든지 뭐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강제로 팔을 비틀어서 이거 해라.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고 또 여기는 전문가로서 엑스퍼트로서 내가 전문가이면 널 따르겠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나한테 배워야 되니까. 또 내가 늘 그 올바른 판단을 하고 더 효과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건 그 중거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리퍼런트는 이제 개인적인 매력,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개인적인 매력, 그 소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파워를 주로 행사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조금 전에 페이지하고 연결하면 비전에서 파워의 원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비전을 수립을 해서 전파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게 하려면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텐데 그 평소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내가 전문가로서 권 대표님 같으면 여기 뭐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문가로서 사람들이 따르는 건지 아니면 팔을 비트는 건지 아니면 연봉을 많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다. 조금 전에도 고백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안 되나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매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걸 그 조사를 보면요. 여기 요 교과서에 나온 건데요. 이게 이 파워의 5가지가 부하들의 만족도하고 상관관계를 보면 전문성이나 중거적인 파워, 그러니까 개인적인 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거는 문자 그대로 카리스마 같은 개인적인 매력이고 이것은 저 같으면 뭐 그 인사나 조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겠죠. 저는 이걸로 살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 매력도 별로 없고 저는 팔을 비트는 건 원래 잘 못하고 그럼 그 페덱스도 그렇게 많이 어트랙티브한 보상을 해주는 회사도 아니고 뭐 여기 워낙 민주적인 회사에서 늘 부하 직원 모시고 사는 피플 컴퍼니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고 결국 비전이 중요하다 그러면 아까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급변하는 세상이고 비즈니스 모델이 파괴되는 그런 세상이니까 결국은 어디로 이렇게 말할 때 따라야지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 이것을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냥 몰입입니다. 몰입인데 인게이지먼트인데 이것은 뭐 주변 환경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인발부하고 몰입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호들이 나한테 유리한 신호, 긍정적인 신호인지 아니면 방해하는 신호인지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몰입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동기부여 이론 하나 더 제가 소개드리는데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전통적인 동기부여 이론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XY 이론이라고 해서 그 리더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Y 이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은 스스로 일을 즐기고 자기 일을 알아서 잘 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인간관을 갖고 있는 리더예요. 그런 리더가 있을 거고 인간은 원래 게을러서 늘 감독하고 관리하고 감시해야 된다라는 이런 두 개의 즉 달리 말해서 통제지향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그 구성원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원들을 바라보느냐 그 시각에 따라서 사람들은 꽤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통제지향적인 X 이론보다도 Y 이론을 좀 더 신봉하면서 그런 쪽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요,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기적, 이타적 이런 것들, 아까 리더가 태어나느냐, 길러지느냐 이런 것들 그 흑백 논리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연장선상에 어딘가 중간쯤에 어떤 분은 이쪽에 Y 이론에 좀 치우쳐져 있고 어떤 사람은 X 이론에 좀 치우쳐져 있는 거죠. X 이론으로 보는 사람들도 그래 간혹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둬도 자가 발전해서 내가 시킨 일보다 훨씬 더 많이 온 애들도 있긴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X 이론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보다 더 X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 Y 이론, 신봉자로 보이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나보다도 저쪽에 있는 사람도 그런 이게 그 하나의 연장선상에 어딘가에 우리가 위치해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굳이 큰 노력, 내가 내일부터는 와인 이론으로 사람들 좀 믿고 살래 이렇게 말하고 또 한 친구 와서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면 맞아 사람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감독이다 이렇게 하지 그런 어프로치라면 계속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냥 나도 이 연장선에 어디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그런 쪽으로 좀 더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래 있었던 이제 IT 개발 회사는 예, 당연히 Y론 쪽으로 해야 되지. 왜냐하면 저희는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그 개발 능력을 빼내야 되는 거니까. 그 저희는 하여튼 X 이론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무조건 Y 이론으로 해야 되지. 이게 뭐 경영학에 맨날 무슨 무슨 유명한 사람 관리 통제 이론 이걸 들은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우리 IT 회사, IT 개발 그 IT 개발 회사는 그렇다. IT는 왜요? 그러면 아까 우리 권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연구원들, 이 개발자들은 자기가 그 같은 일을 자기의 역량이나 이 태도에 따라서는 하루에 할 수 있는 거를 일주일에 할 수도 있어. 그렇죠. 3일에 할 수도 있어. IT 부서에는 다 인사에서 예전에 인사에서 사람 요새 뭐 그 Y 이론으로 식별해갖고 이렇게 보냈나요? 이 사람의 일 자체가 그래. 일 자체가 프로그래밍 개발이나 이게 역량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를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하루에 해치울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 그리고 3일에 할 수 있는 걸 일주일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냐. 그래가지고 믿고 했는데 너도 믿고 하는데 가끔 이제 결국 나중에 결과를 체크할 때 우리 SDS 분들이 막 이렇게 개발자들 뭐 엑셀로 뭐 몇 프로 이렇게 해갖고 보고서는 다 이렇게 되는데요. 마지막 날 가가지고 그 개발자 도망가는 게 있어. 근데 여기 IT 분들이 많이 모여서 일반화된 토론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른 분야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이게 로고 레벨에서는 X 이론을 적용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버그가 났다. 버그. 버그. 그러면 이제 그 디버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스트 네네네. 어느 환경에서 뭐가 오류가 나고 어느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리스트를 예를 들어 100개를 뽑았는데 그거를 첫 번째 쪽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누가 몇 개 디버깅을 하는데 누가 뭐 3일소에 누가 5일소에 이렇게 돼버리면 목표치를 정할 수 있고 그 목표치의 성과를 뭐 80% 달성했냐 70% 달성했냐 이렇게 로우 레벨에서는 X를 적용하는 관리 체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친정 회사 SDS는 큰 회사니까 이제 관리를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빵꾸나는 이게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뭐 엑셀에서 받았는데 가끔 뭐 진짜가 딱 돌려주면 그분 도망가고 그러면 안 짜는 데를 보고 지금 제가 작은 회사는 일단 제가 다 인간적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뭐 해야 되지. 그거 뭐 현재 절대 안 된다. IT는. 나중에 뭐 이렇게 다 끝나고 난 뒤에 토론을 그 연장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걸 토론하기 위해서 이게 진도 나가야 되니까 하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 도메인에 따라서 좀 다른 환경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도메인에 들어가서 그쪽 일을 하다 보면 그쪽으로 특정한 쪽으로 이제 그 훈련이 돼서 특정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있고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도 늘 느낀 게 화이트 칼라의 생산성은 제가 일한 포함을 해서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티베이션 돼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똑같이 하루 일해서 하는 것을 10배도 만들 수 있다는 그냥
그냥 이렇게 책상만 지켜는 그냥 보통 일하듯이 이렇게 해서 모든 그런 것 같고 아마 이 뭐 그 환경이거나 아니면 그 권 대표님이 그 Y 이론 그 신봉자에 가까워서 그렇게 보고 싶고 현재는 하여튼 저희 회사는 그리고 우리 네. 아까 제 이상욱 대표님도 이제 약간 네. 그 IT 회사에서 관리 부서를 말했는데 딱 그거예요 진짜. 네. 그 머릿속을 하려니까 이거 뭐 강제할 수 있는 그 체크 방법이 거의 별로 없어서 예.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이렇게 놓은 이유가 사실은 이게 전문하고 준거가 가장 좋은 것이고 뭐 합법 보상 이런 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강제적으로 해서 끌고 가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보상을 갖고 그 보상을 강하게 드라이브 해야 될 것이고 뭐 전략이나 환경이나 뭐 비즈니스 본질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생성형 AI 시대에 리더십 핵심 역량을 하고 있으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보다 더 많이 이 몰입 직원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람을 쳐다볼 때 조금 더 그 X 이론보다는 Y 이론을 염두에 두고 리드하도록 노력해보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이제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AI 시스템이 되건 알고리즘 애플리케이션을 향상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라는데 뭐 끊임없이 발전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그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핵심 역량인데 그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 학습뿐만이 아니라 이게 반복하고 습관화되면 이제 학습인이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조직에서도 이제 조직 학습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지식도 형식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뭐 리더십 이론을 무슨 이론을 안다 모른다, 무슨 동기부여 XY 이론을 이해한다 모른다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지식이잖아요, 그죠? 그 암묵적인 테시드 날리지라 그러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반복하면서 이것도 이제 조직 차원에서 학습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사람도 어떤 사람은 학습하면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창고에서 꺼내서 그것만 쓰고 학습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직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는 조직을 이제 학습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개인이 학습에서 학습인이 되고 조직도 조직이 학습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조직이 학습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학습 조직이 되는 뭐 여기 대표적인 그 학습 조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뭐 지난 6년 동안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학습을 했으니까 얼마나 뭐 더 이상 뭐 그 예를 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노력들 다 해보잖아요.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회사 바꾸면서 또 이제 뭐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뭐 싱가포르 갔을 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밥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학습해보자 이러면서 새로운 트렌드 있잖아요. 우리도 뭐 HR이나 조직 개발에도 새로운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학습해보고 했는데 그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리더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하고 진짜 제가 제일 예. 예, 네. 사실 우리 모임 자체가 예. 그 저희 학습 조직으로 해가지고 이게 막 외면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500명이 된 거고 예. 저희 회사의 내부에서는 이제 주로 제가 안 시켰는데도 예. 저녁에 이렇게 한 4-5시 되면 여기 막 모여가지고 매그 DB하고 AI 공부해. 왜냐면 우리 주로 남들 못하는 거 해결해줘가지고 거기서 돈 버는 사람들. 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그 대표님 회사를 써올라 그러다 그냥 여기는 예시는 없고요. 제가 그냥 말로만 했고. 그래서 이게 리더십 핵심 역량을 요약을 해보면 이 적응력, 임파워먼트, 겸손, 비전, 몰입, 지속적인 학습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감성지능. 이 감성지능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이건 데니얼 골만의 모델인데, 이 데니얼 골만의 모델이 가장 간단해서 저는 늘 이걸 쓰는데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2x2예요. 그러니까 자신하고 다른 사람. 이쪽에는 아는 거, 여기 recognition하고 awareness, 인식하는 것이고 이것은 control, management, regulation, 관리하는 건데 나를 알고 나를 관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 관리 잘하는 거잖아요. 그 잘하는 사람이 감성질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 지성, 이게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텔렉츄얼 인텔리전스하고는 다른 거다. 그거보다 그것이 도울 수 있지만 결국 이끄는 것은 결국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나 자신을 잘 알고 나를 컨트롤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 같은 걸 넣어놨잖아요, 그죠? 오가니제이션,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제 권 대표님이 이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웨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 네 개가 감성지능인데 결국은 이것 다 하면 그 이모셔널리 인텔리전트 해야지 AI 시대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6개를 이제 이 플로팅을 해봤어요. 결국은 겸손하고 지속학습 이런 것들이 뭐 지속학습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갔는데 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지정적으로 이렇게 쓰면 정답이 있는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비전도 제시하고 인파워먼트하고 적응도 하고 몰입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는요, 이렇게 교육하는 기관이 많고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있으면 6세컨드, 우리 페덱스에서는 6세컨드 모델이라는 것을 써서 새로운 매니저들한테 그 멘토를 붙여서 한동안 이렇게 코칭하고 이렇게 해서 썼는데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개발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모델을 하나 갖고 와서 조직 내에서 한번 좀 꾸준하게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생성형 AI 시대의 리더십 핵심 역량을 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